시청자 여러분들 밤사이 많이 놀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외국에서도 정말 계엄이 선포된 게 맞냐라는 반신반의하는 이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요동을 치고 그런가 하면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시진핑 정부의 이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다른 시각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의 흐름들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당히 무겁네요. 예. 사실 저도 계엄 세대 마지막 세대로서 예. 과거에 아픔도 있었는데 사실 그 계엄이 우리나라에서 45년 만에 선포했다는 게 대해서 저는 사실 그 예. 시간에 새벽 방송을 위해서 1시에 정도 일어나니까 잤습니다. 근데 핸드폰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부터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사실 2시간 23분의 긴장감 시간이었다는 것이 해외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왜 2시간 23분이냐 했더니 제가 자는 그 시간 동안에 10시 25분경에 윤 대통령께서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벽에 0시 48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가기위해서 2시간 23분인데요. 그 순서대로 예. 해외 상장돼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물의 가격이 움직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화 왔을 때 이게 사실이냐 했을 때 예. 우리 홍 앵커도 영어를 잘 하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긴가 민가 예. 반신반의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긴가 right or wrong 이렇게 되는데 예. 워낙 이 뉴스가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wrong or right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이게 있을 가능한 얘기냐 이런 것이 예.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할 얘기도 많습니다는 예. 오늘 시청자분도 상당히 무거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박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는 역시 그 계엄을 발표하고 대부분 쿠팡이라든가 예.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런 게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의 주가가 한 포스코 그 쿠팡 같은 경우는 한 예. 9%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5%는 급락하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있는 후에 좀 낙폭을 줄여서 예. 줄이는 모습의 진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터졌을 때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눈이 말씀을 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1,400원 40원을 육박하다가 그렇죠. 마감 지수에서 1,420원을 좀 떨어지다가 예. 마감에는 다시 좀 불안감을 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저 꼭지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1,440 제가 눈이 나빠서 제가 안 예. 보이는데 넘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1,419원 18원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1,420원인데요. 이 모습 보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여파는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책임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되다 이렇게 지금 하고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를 민감하기 때문에 예. 말해야 되느냐 우리 김채연 PD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엄이라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를 좀 언급하자 이렇게 해외 상장된 물건 가격 움직임 중심으로 예. 해서 이렇게 언급하자. 그것이 방송을 하는 책임이 아니냐 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그래서 어떤 개인적 생각을 얘기할까 하는 측면에서 예. 좀 넥타이를 오늘 좀 시청자분의 마음을 읽어서 무거운 쪽으로 그래서 검은색을 차고 왔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준비한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민감한 문제인 정말 만큼, 많습니다. 네, 이 이렇게 정도로- 방송 준비는 많이 예.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에서 나한테 요청하면 예. 아마 최상목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뭐 민감한 문제인 만큼 네,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뭐 가름해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오늘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마감 기준으로 결국 2%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7월 달인가요? 예. 중개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 예, 기억이 보니까 한 납니다. 7월 23일인가 이렇게 방송했어요. 근데 마감 기준으로 결국 어제 처음으로 2%가 붕괴됐습니다. 어제 마감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국인데요. 1.992%를 기록했습니다. 예. 사상 처음 2%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 4.7%니까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되거든요. 국채 금리가 10년물. 예. 그래서 5%에서 6% 되는데 지금 1.9%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지금 1%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일본 다음으로 10년물은 굉장히 그 두 번째로 낮습니다. 예. 근데 30년물 가면 일본과 역전됐습니다. 30년을 가면 예. 그래서 30년 국채금리를 시청자분랑 같이 세계 국제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이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젠데요. 30년물 중개 국채금리가 2.29%입니다. 일본은 2.17%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금융 완화를 추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0년물 국채금리는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 일본 간의 30년물 국제 금리 역전 현상은 그 역전폭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10년물로도 역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시각에서 이와 같은 시각은 과거 40년 전에 사실 1990년대 그때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상황이 지금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그때의 사실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상황이 겪어서 그 대자뷰 현상이 지금 중국과 일본 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앞날에 관련해서 과거 중국,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 상당히 중국 경제 앞날에서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데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왜 국채금리가 떨어졌느냐 그런 예. 것을 좀 한번 시청자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국 이제 국채금리 말고요, 중국의 이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론적으로 성장률의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채금리는 금리도 역시 활력 지표거든요. 예. 주가도 활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 비해서 좀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도 활력 지표이기 때문에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국채금리가 얼만큼 낮지 않으면요. 2분기 성장률도 목표치 대비해서 낮습니다. 4.7%, 4.6%인데 이거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9%니까 낮아도 얼마나 낮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접근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 머큐리 요인이죠. 예. 마스적인 측면, 정책 요인, 그리고 국제 수급 요인, 요걸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머큐리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0.2%입니다. 디프런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펀더멘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마스 요인은 뭐 홍영커 이베를 통해서 그동안 뭐 모든 LPR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의 모든 정책 금리라든가 정책성 금리를 다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 요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수급 요인입니다. 예. 국제 수급일 때 중국의 국채는 디폴트 위협 때문에 해외에서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그렇죠. 자, 중국의 디폴트 위협은 중국 내부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디폴트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의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되죠. 그리고 지방 정부의 디폴트 의미 더 증가되겠죠. 예. 그래서 프라이머리 딜러를 중심으로 해서 강제 매수 시지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비례 강제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국채금리가 낮고 이 요인은 복합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풀기도 어려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복합 요인에 하면 풀기도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중국의 지금 국채금리의 앞으로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비상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사회주가에서 예.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정책 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이 예. 발생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정책 금리가 많습니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LPR 금리죠. 예, 그렇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책 금리죠. 이게 지금 3.1%입니다. 근데 10년물 금리가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1.999%입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중국은 주가가 주식에서 거품이 되고 부동산 거품이 되고 국채 가격도 저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반비례 가격에는 국채 가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과하던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시진핑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그렇다. 아. 누누이 말씀드리는 일부 중국에서 전공했다는 전 무스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꾸 경기 부양 중계할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청자분이 오랜만에 미국의 페드의 마지막 회의돼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중립금리 가지고 R스타, R더블스타 금리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또 이게 오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무거워서 아닙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R스타 금리와 R더블스타 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 침체를 되지 않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렇죠. R더블스타는 금융 시스템을 붕괴되지 않는 적정 금리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이 왜 경기 침체되고 왜 부동산 버튼 금리가 발생하냐 하면 이 R스타 금리가 R더블스타 금리보다 높은 것이 지금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를 풀어가려면 또 금융 시스템을 안전시키고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실물의 균형을 갖는 R스타 금리를 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저거 균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급한 마음에 R스타 금리를 낮춘 게 아니라 R더블스타 금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게 대증적 여법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금리 간에 이게 해서 R스타 금리를 낮춰줘야 균형이 되는데 R더블스타 금리를 더 내리니까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금리의 격차는 더 벌어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더 불안해. 부동산 문제, 헝단 문제 풀어가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시장을 무시한 중국의 단기 인기 영화 위주의 시진핑의 자세를 지키기 위한 이런 쪽에 오늘 이렇게 지난 밤사이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문제도 이렇게 가치관적으로 돼 있겠습니다는 예. 결국 국가 통수권자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낮은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최근 중국의 상황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199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들인데요. 이러다가 중국이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23일 날 미국의 중국의 국채 금리가 2% 떨어질 때 그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페나이제이션, 한국말로 일본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를 되돌아가서 일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겪고 그것이 길어져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상황의 시발점은 자 1990년대 들어서 1980년대에 미국을 제치는 게 아니냐. 예. 팍스 제펜시아라는 용어가 소니, 패나소닉, 그다음에 토요타. 아마 홍영커는 그 이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게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일본에 제조업할 때는 소니, 패나소닉, 그다음에 사실 토요타 예. 이게 이제 제조업의 상징이어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큰 거품 문제가 1990년대에 순차적으로 주식이 붕괴됐고 부동산이 붕괴됐고 국채가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BOJ의 이렇게 의장이었던 미에노가 이게 거품을 붕괴되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던 정책 실수와 함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동일한 경로를 겪고 있다.
예. 자막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그 순서를 데자브하게 40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중국 증시 붕괴됐죠. 금융위기 때 상해 지수가 6,200이었습니다. 전 무식체 교수는 12,000까지 간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냐? 한때 2,700까지 떨어져서 지금 그렇죠. 3,000이 반토막이 됐습니다. 거품 붕괴됐죠. 예. 그리고 2000년서부터는 헝다그룹 사태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가 1.9%니까 채권 가격이 가품이 되게 많이 낀 거죠. 그럼 이거 붕괴된다면 1990년대 주식과 부동산과 국채로 붕괴되는 일본 상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페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든지 위기가 풀어가려면 캠플 주사 또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뭐냐 위기의 본질에 접근해야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국민에 다가가야지 국민을 도외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이렇게 중국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과거에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10년 내지 20년이 됐을 때 기득권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궁금한 점은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왔습니다. 뭐 정책금리라든지 뭐 온갖 금리를 다 내려왔는데 왜 중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건지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전에도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릴까? 예. 해서 이거는 경기 부양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한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내려온 것. 9월 24일 이후에 짧게 보면 한 2개월 만에 7차례 걸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과연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데 이게 2개월 만에 7차례다 보니까 결국 10일 간격으로 금융 완화 했다는 예,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몰랐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그거 가지고 경기 부양 하니까 중국이 살아난다 하지만 위기에 대해서 본질이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낮아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정책금리를 하려면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금리가 너무 낮으면 리퀴트랩 유동성 함정에 걸립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전달 케인즈미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귀한 줄 모릅니다. 돈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거죠. 돈이 귀한지 알아야 사실 이렇게 돈이 풀어지면 그게 귀한 줄 알아야 유용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귀한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떠냐 도덕적 해가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5대 함정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정책이 부드러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낮아졌습니다. 디스리가드 무각 통증 함정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함정 스트럭처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확실한 함정의 언서티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많죠. 랩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5대 함정에 걸려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몰랐을까? 왜 경기 부양은 계속해서 추진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중국이 만약에 지금 국가 채무가 GDP에 대해서 310%가 넘는데요. 여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디폴트가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7월 달에도 자꾸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 경기 부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금리 완화를 했을까? 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310%니까 지방정부 디폴트가 되세요? 그러면 국가 부도 위험이 있죠? 금리는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고관세에 대응하려는 어떤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죠?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죠. 트럼프 취임 전에 예. 사실 그 트럼프 이제 취임 전에 지금 고관세 때렸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25%에 10% 추가 때렸으니까 이게 예. 고관세지 않습니까? 타리프. 멕시코는 지금 제로관세에서 25% 때렸을 것 같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의 이미 관세를 25% 때렸으니까 거기에 10%를 얹은 거거든요. 예. 어떤 언론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25%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10%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의 경제 활동이 많은 일론 머스크에서 중재 역할이 됐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25% 있는 상태에서 10% 때리니까 그렇죠. 고관세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어제 HBM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 통제를 했죠. 예, 맞습니다. 자, 이거 HBM 가지고 한국의 증시가 어렵다 하는데요. 우리 반사익이 기대되는 거죠. 중국에 그거 관련돼서 때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익이 돼요. 어제 코스피가 많은 전문가들이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불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어제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분석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중국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냐? 이 수출 통제를 하는 맞벌어져 hit도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뭐냐?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예. 수출 통제 부분.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자, 고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여기에 쥐약 정책은 가격을 할인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격 할인 정책이 바로 위안을 약세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위안을 약세시킬 때 어떠냐? 지금은 대부분 중국 내부에 있는 자금들이 캐리 자금이니까 국채 금리를 낮춰줘야 위안화가 약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방위로 확대되는 이런 미국에 대응하는 측면도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사실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중국의 경기 그리고 이 증시 부양 조치가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은 캐리 자금이죠. 예. 자, 국채 금리 낮아져. 위안화 약세돼. 피셔의 캐리 자금 이상 중국에서 증시에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동안 주식 분기됐죠, 거품 분기됐죠, 부동산 거품 분기됐죠, 국채 가격 거품되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엔타이 웰스 벡터 역자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 부양 대책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예. 자, 국채 금리 이례적으로 날이니까 내추니까 중국에 있는 해외 자금이 이탈되면서 역자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역자선 효과에 따른 경기 침체 효과가 심자가 경기 부양 대책에 의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이 그동안 중국에서 보면 공산당도에 30차례 경기 부양 조처했습니다. 경기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예. 그게 원인이 있다. 아.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